자신의 지지율이 급등하니까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래서 기습적으로 이제 중요한 해산해서 선거를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 압승을 했죠. 타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PX 3원칙만을 조금 고쳐가지고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다음에 또 선거해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3분의 2 이상 단독 개헌 가능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생각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일본의 헌법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버리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간다, 제국주의로 간다라고 이렇게 백날 욕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한국이 아무리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해봐야 일본이 한국이 욕하고 비난하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한국이 전략적으로 어떤 식의 전략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라.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빌붙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냐? 다만 일본과의 이제 군사 협력을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일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정수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일본의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경제간담회 개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가비가 무료이고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중의원을 해산을 해서 선거를 했는데요. 해산의 배경을 보면은 2024년에 자민당이 참패를 당했죠. 참패를 해가지고 단독 과반도 이렇게 붕괴돼가지고 정권을 뺏길 뻔했죠. 가까스로 이제 자민당이 연정 구성을 통해서 정권 유지를 했지만 상당히 위태로웠었죠. 그런데 이제 2025년 10월 21일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새로 취임을 했죠. 자민당의 총재로서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총리 때부터 굉장히 막 아베노믹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주자로서 이렇게 거론되어 왔었죠. 아베노믹스의 정책 기조 내지는 노선을 계승한 다카이치 총리의 주장을 신 아베노믹스 또는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그래서 사나에노믹스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일본 이제 총리에 취임을 하고서 한 20일 정도 됐나요? 21월 7일 날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이렇게 참전할 수 있다라는 투에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이 이제 사드 배치를 이렇게 그래서 한한령 했던 것처럼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일본 여행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조치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일령을 발동을 해서 일본과의 경제적인 교류도 축소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히토류 수출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취소도 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지만 이제 유감이다라는 이제 애매모호한 말로서 일관을 해왔죠. 오히려 이제 선거 직전에는 미국과의 미일 동맹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만 유사시에 참전할 수 있다라는 투의 발언을 오히려 돼가지고 중국의 어떤 분노에 더 불을 이렇게 지폈다 그럴까요? 막 그런 발언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압박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내에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중국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급격히 악화됐죠. 그래서 일본 보수 지지층들의 반중 감정이 굉장히 고조됐죠.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그 일본 보수 지지층들의 반중 감정이 고조된 것을 계기로 해서 지지율이 이제 급등을 했죠. 60에서 70%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본 총리들의 지지율이 취임 초에는 뭐 30-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취임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뭐 한 20%대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다 낮거든요. 근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이렇게 이제 자신의 지지율이 급등하니까 이걸 이제 다카이치 총리 내지는 자민당의 어떤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어떤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래서 기습적으로 이제 중요한 해산해서 선거를 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기회 포착과 어떤 결단력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앞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카이치 총리가 좀 약간 경솔하다라는 그런 면들이 있죠.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중의원을 해산해서 총선을 실시를 했는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 압승을 했죠. 일본의 이제 그 국회 구성을 보면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이제 크게 중의원이 하원이고 참의원이 이제 상원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중의원이 이제 정원이 465명, 참의원은 248명. 임기는 이제 중의원이 4년이고 중도 해상 가능하고 참의원은 이제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하고
미국의 이제 그 하원과 이렇게 상원 뭐 약간 비슷하죠. 중의원은 이제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거고, 이제 참의원은 이제 선거구제, 도도의원,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거고, 그다음에 중의원에 출마할 자격은 만 25세부터 중의원에 이제 출마할 수 있고, 참의원은 만 30세부터 참여할 수 있고, 중의원은 이제 그 민의를 이렇게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총리가 해산권을 갖고 있죠. 반면에 이제 참의원은 국정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해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3년마다 한 번씩 반을 교체하는 그런 선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 해산을 한 것은 이 중의원이죠. 465석인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면 이게 선거 전과 선거 후로 나눴을 때 자민당인 여당이 이제 선거 전에 191석 였는데 316석이죠. 465석에 이제 3분의 2이면 단독으로 개헌이 가능한 선인데 316석이면 단독으로 자민당 단독으로 개헌이 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보면은 의사 결정권이 중의원에 더 많이 있어요. 참의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의 경우에 중의원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참의원에서 이렇게 거부를 하더라도 다시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은 통과가 된다든지, 외교 관련해서는 비준권도 중의원이 있고, 해산 이런 것들도 이제 중의원에만 있고 참여원에는 없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권한이 이렇게 중의원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헌법 개정 같은 것도 중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이렇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민당이 이제 316석으로 압승을 단독 3분의 1에서 압승을 했고, 그다음에 연립여당을 구성했던 이제 그 일본 유신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38석이었는데 36석으로 뭐 약간 줄은 정도. 그래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으로서 연립정부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이건 3분의 2가 아니라 뭐 엄청난 개헌 자체가 이제 그 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반면에 이제 중도개혁연합에서 이제 그 선거 전에 이제 야당이었던 그 두 개 정당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중도개혁연합을 구성했는데 233석이었는데 선거 전에는 120석 정도로 반 이상 줄어버렸죠. 그리고 그 두 정당들의 집행부 의원 출마자들이 거의 대부분 낙선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우익 성향의 야당의 참정당 같은 경우는 3석이었는데 선거 전에 15석으로 또 급증을 했죠. 그 다음에 신생정당으로 원내 진입한 게 미래당이라고 하는 것이 11석을 획득을 했죠. 완전히 야당이 참패를 당했죠. 야당이 이렇게 참패한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해석들을 합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대한 반중 감정이 일본에서 굉장히 고조가 된 것이 결정타였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랄까 전화위복이 됐다 그럴까요?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자민당 입장에서는 대만 유사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의 어떤 그 갈등이 심화돼서 경제적으로 이제 타격이 상당히 심각했는데,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위기적인 상황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중 감정 고조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지지율을 확보하고 중요한 해산을 해서 이렇게 선거에서 압승을 해버리는, 그래서 거의 이제 헌법 개정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까지 됐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이 3분의 2 이상 확보로 단독 개헌이 가능해졌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먼저 이제 존립위기 사태 범위를 명확히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일본의 이제 헌법은 이제 그 1945년 폐전을 하고 나서 메가더 사령부가 이제 이른바 군정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1948년에 일본 헌법을 제정을 했는데 메가더 그 GHQ 사령부가 헌법을 만들어줬죠. 일본 헌법을. 그 헌법 구조에 보면은 평화 이제 주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도 부르는데, 헌법 구조에 이제 전쟁을 포기한다라는 거 명시적으로 군사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군대도 보유하지 않는다, 교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헌법 구조에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특히 이제 메가더 사령관 입장에서는 일본과 독일을 이제 이른바 2차 대전의 전쟁 주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을 완전히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근원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자라는 이제 의도에서 이런 헌법에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독일이나 일본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죠. 왜냐하면 국방비 지출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국방비 지출을 전부 전후 경제 복구 내지는 경제 활성화에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는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됐었죠. 그런데다가 1967년에 일본이 국회 결의하고 정부 이제 정책으로서 비핵 3원칙을 천명하고 이제 이른바 핵 비확산 조약에 NPT에 가입을 했죠. 핵 비핵 3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비보유,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 핵을 만들지도 않는다, 핵무기를 일본 내에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이 비핵 3원칙을 1967년에 이제 천명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비핵 3원칙을 내세운 그 일본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때. 그렇게 해서 쭉 왔는데 2014년인가 이제 그 집단 자위권에 대한 해석,
아베 정권 때 했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한해서 이제 반격을 한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 사전에 공격을 할 수 있다. 명백히 이제 그 공격 당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됐을 경우에 뭐 사전에 반격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일본 영토 내에서만 방어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일본 영토를 이제 벗어나서도 방어 개념으로서는 영토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대만의 침공은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직간접적인 침략이다, 침공이다라고 간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로 간다. 뭐 이런 논리죠. 그 집단 자유권에 대한 이제 그 개정이라고 해석을 했고, 이어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 헌법 구조, 평화헌법이죠.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도 보유하지 않고 교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평화헌법, 헌법 구조 하에서도 이 비핵 3원칙은 개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뭐 총리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온 사람인데 뭘 이제 근거로 내세웠냐면은 핵무기 보유 적국, 말하자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겠죠. 핵무기를 보유한 적국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핵우산이 필요하다.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 일본도 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일본을 공격할 수 없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핵우산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그 핵무기, 핵우산 하에 들어간다라든지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핵 공유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나토 경우처럼. 물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튼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뭐 이전부터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비핵 3원칙은 이게 개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원칙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는 것은 계속 금지를 하더라도 핵무기를 일본 내에 반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 원칙론이라고 합니다. 3원칙이 아닌 2.5 원칙론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렇게 핵무기를 탐정한 B-52 폭격기라든지 핵무기를 탐정한 어떤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본에 기항하거나 일본에 어떤 그 머무를 수 있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이 이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이제 미국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합의를 본 상태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하려고 하겠죠. 아마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쪽으로 가겠죠. 일본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방어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불투명해졌잖아요. 상당히. 그런 상황에서 설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뭐 다시 미일 동맹이나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그래서 방어를 하겠다라고 한다 한들 현재 미국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앞으로 언제든지 제2, 제3의 트럼프와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배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그랬을 경우에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어떤 그 핵 위협에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는 돈로주의다 뭐다 이렇게 간섭 안 할 거야. 더 이상 이제 일본이나 한국 방어에 우리가 책임을 안 질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이렇게 철수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 가능성을 지금 이제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비핵 3원칙만을 조금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제 2.5 원칙론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이나 항공기 일본 내 기항이나 주둔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라면은 아예 이번에 다음에 또 선거해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3분의 2 이상 단독 개헌 가능한 의석을 확보한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생각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일본의 헌법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버릴 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위대를 이제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니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화 시킨다라는 거죠. 말장난이 아니라 이제 현실화 시킨다. 그래서 자위대는 군대다라고 규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정권도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선제 공격은 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은 반격을 하되 반격의 범위가 일본 영토나 영공 내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대만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그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압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워낙에 압승을 했고, 다음에 이제 우익 성향의 정당들이 의석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비핵 3원칙만을 살짝 뜯어 고치기보다는 여론도 지금 반중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헌법 구조 자체를 지금 고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핵 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막 핵 무장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사실상 핵 보유국인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핵 무장국이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 지금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방어 책임을 이렇게 미국이 떠안지는 않을 거야라는 식의 뉘앙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입장이나 또는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다면은 만약에 미국이 한미 동맹을 이렇게 파기를 하거나 또 미일 동맹을 파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는 전에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빌붙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냐? 설령 역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간에 많은 이제 앙금이나 어떤 갈등이나 침략을 당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까지 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서로 이제 거의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서로가 인정을 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이 과거의 역사적인 그 앙금의 문제는 기록이나 기억에 남기기로 하고 후대의 어떤 학습이나 교육으로서 남기기로 하고 현재하고 미래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동북아 지역에서 공통의 민주적 가치관을 공유한 국가로서 또 경제 강국이자 어떤 기술 강국으로서 서로 한국과 일본이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한국, 일본이 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국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일본과의 어떤 그 경제적, 군사적, 뭐 안보 차원에서의 협력 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들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험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한국이나 일본의 안전을 이렇게 보장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의 직면에서는 한국 따로 일본 따로로는 그 안보를 이렇게 보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아마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다카이치 정부, 자민당 정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다. 최근에 한국의 그 블랙 이글스인가요? 이제 그 에어쇼 가 오키나와에 이제 그 기항했죠. 기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료 공급을 받아서 저기 사우디로 가서 이렇게 에어쇼 하는데 참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으로 그 일본 영토 내에 한국 공군기나 한국 어떤 군대의 접근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걸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의 이제 필요성을 절감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단추를 이제 깼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중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도 군사 교류나 군사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핵 공유를 포함해서 그 일본이 지금 앞에서도 핵 확장, 핵우산 또는 핵 공유를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과 같이 이 핵 공유를 포함한 또는 핵우산을 포함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그 안전보장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 모두가 지금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거예요. 정말이야? 이제 믿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이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두 발을 다 뺐다. 니네들 각자 알아서 스스로 책임을, 국방은 니네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라고 했을 때는 한국 따로 일본 따로 하면은 이건 소모적이고 또 이렇게 양쪽에 갈등이면은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저 위에 이제 그 중국, 북한,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렇게 둘러싸여 봉쇄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만약에 찢어져 버리면은 갈라져 버리면은 완전히 한국은 지금 이제 삥 둘러 갇혀버리죠. 이렇게 핵 포위망에 갇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일본과의 어떤 식으로든 군사 협력 강화 내지는 핵 우산, 핵 공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갇히지 않으려면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무기를 어떻게 하느냐? 한국 따로 일본 따로가 아니라 공동 개발. 핵무기 공동 개발해서 핵을 공유하는 식으로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미국과의 핵 우산이나 핵 공유를 할 때에도 훨씬 더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다만 일본과의 이제 군사 협력을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일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 내지는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들은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일 간의 최대 지금 갈등 요소로 현안 과제는 이제 독도, 영유권, 영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경제주의를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일 간의 경제협력, 이른바 FTA 체결을 하자라고 해야 된다. 유럽연합과 같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자. 왜냐면 이제 한국과 일본이 거의 이제 물가 수준도 비슷해졌고,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 경제력도 비슷하고, 또 산업 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디지털 쪽이 일본보다 훨씬 우월하고, 반면에 소부장 쪽은 일본이 우월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중구장대,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또 우위에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이제 무역, 경제협력, 그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일본이랑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농업은. 그렇지만은 한국이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경쟁력이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더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하니까 어업이라든지 지금 일본 생선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좀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면은 일본 수입산 생선들이 널려 있죠. 그런 것들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안보 면에 있어서 한일 간의 어떤 그 협력 확대 또는 핵 공유 또는 해구산 공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FTA 경제 자유무역 지대를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경제 안보 면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하나의 어떤 안보 공동체 또는 경제 공동체로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요인이라는 거죠. 이번 다카이치 자민당의 선거 압승을 통해서 단독 개헌이 가능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비핵 3원칙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간다, 제국주의로 간다라고 이렇게 백날 욕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한국이 아무리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해봐야 일본이 자기들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에 노출돼 있고 미국이 발을 뺀다고 하니 우리 전쟁에 대비해야 돼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한국이 욕하고 비난하니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일본이 그렇게 하겠죠. 국방을 강화를 하겠죠. 그럴 경우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어떤 식의 전략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제 군대도 뭐 이렇게 헌법 개정해가지고 군사 제국 뭐 군국지화 길로 간다 뭐 어쩐다라고 이렇게 하고서 일본과 이렇게 또 이제 거리 차단을 하고 거리를 여기 또 금을 긋느냐. 금을 긋는 순간 한국은 갇혀버려요. 포위돼요. 그러면 만약 포위되기 싫다고 해서 중국 가서 이제 아부하고 빌붙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눈치 보고 아부고 이렇게 빌붙어서 살 거냐 이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찍소리 못 하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이 일본과의 어떤 그 경계선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과 연계해서 끌어들여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서로 이렇게 그 협력하는 그런 틀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협력하는 틀로 바꾸면은 그 자체로서 일본의 군국주의 어떤 제국주의로 가는 걸 막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다 이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 방법이다 이겁니다. 오늘은 이제 일본의 중연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